제가 올빼미 도발이라는 별칭도 좀 붙였는데요. 네. 작전 상황장도 비슷합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MC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엄청 화제가 됐죠. 북한 열병식이에요. 네. 일단 하여튼 화려해 보여요. 와, 색깔도 저기 진짜. 네. 색색으로. 알록달록. 온갖 뭐. 네. 초대형 방사포. 네. A-23 미사일. 와. ICBM. 오이. 아니 그 행사를 촬영하는 요 제작 기술은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방송 제작 기술은. 이게 날로 향상이 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다 이제 드론 찍어서 찍는 거죠. 네. 올 초 북한이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제 ICBM 능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줄을 이뤘는데요. 자고로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자, 적을 잘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게임 2에서는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주요 무기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열병식 앞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야간에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북한이 지난 2020년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2월 8일 북한군 창설 75주년 기념 열병식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모두 야간에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이 필이 오실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제 이런 불꽃놀이, 예. 이 전투기들이 비행하면서 예. 불꽃을 뿜는. 얼핏 보면 이게 뭐 열병식인지 무기만 안 보이면 뭐 축제 같은 이제 뭐 페스티벌 같은 그런 느낌도 예. 이제 주는 건데, 이러한 이제 각종 조명, 시각적 효과를 활용해서 주요 무기들의 어떤 유용 이런 것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이제 거두려는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이번 이제 지난 2월 열병식에는 총 60개 종대, 이 종대가 부대입니다. 참가를 해서 참가 인원은 꽤 많았어요. 한 15,000명 됐는데, 근데 무기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예. 13종의 100여 대 정도였고요. 뭐 우리 쓰는 표현으로 엑기스. 예. 어떤 미국을 겨냥한 ICBM, 그리고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제 핵심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런 무기 중심으로 이제 보여준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근데 이제 북한의 열병식을 보면 항상 제일 중요한 무기가 맨 나중에 나와요. 피날레.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화성 17형과 그다음에 고체 연료로 추정되는 신형 ICBM.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한 이제 그런 무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 화성 17형, 고체 연료, 신형 ICBM 이쪽을 피날레 장식하게 만든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이번 열병식이 그냥 그 두 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 보라고 사실 내놓은 거죠.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은 북한이 2017년 12월에 화성 15형 ICBM 완성을 하고 나서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국가다. 그래서 전략 국가가 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이제 이번 열병식을 통해 확실히 어필을 한 거고요.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ICBM하고 그다음에 신속한 핵 반격이 가능한 고체 연료형 ICBM 개발을 이제 강조하고 또 보여줌으로써 대미 핵 타격 능력을 과시를 한 거죠. 예.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을 뭐 엄청나게 이렇게 뭐 드러냈는데, 일단 이거 화성 17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등장 규모가 뭐 역대 뭐 최고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화성 17형은 아시다시피 이제 일단 길이라든지 그 탑재한 차량 크기가 이제 거의 세계 최대급이기 때문에 괴물 ICBM으로 불리는데, 이번에 몇 개가 등장했냐? 처음에 언론 보도상 11개 등장한 걸로 나왔었는데,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총 12개가 등장을 했는데, 근데 그 전에 그럼 화성 17형이 몇 개 나왔냐? 보통 한 4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양산 능력이 생각보다 빠르다. 작년 11월에 성공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전 배치까지는 추가 발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4월 중에 북한이 경찰위성을 쏘겠다고 공언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화성 17형 로켓을 활용해서 쏠지 아니면 뭐 딴 게 뭐가 짠하고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여간 화성 17형 로켓을 활용해서 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성 17형이라고 한다면 뭐 생산 속도가 진짜 엄청 빠른데요. 아 진짜 이게 쏘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서 미국 본토 때리는 거 맞습니까? 네, 가능하죠, 충분히. 일단 화성 17형의 사정거리가 13,000km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북한에서 이제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을 때는 미국 본토를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런 내용은 이제 올해 2월 공개된 2022 국방백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국방부 합창 등 6개 기관 22개 부서가 작성하는 이제 국방백서인데 처음으로 화성 17형이 명시가 됐어요, 이번에. 아, 우리도 나는 인정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북한이 지난해만 화성 17형을 7차례를 발사를 했는데 2022년 2월부터 이제 시도된 시험 발사가 11월 이제 동해상의 고각 발사까지 이어졌잖아요. 그 많은 실험 발사를 불구하고 실전 배치 가능성은 좀 아직 낮게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은 비행 능력은 성공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외에 관련 기술들이 아직 신뢰할 만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화성 17형 하면 아마 미국도 반응하니까 진짜 북한 입장에서는 야, 얘 이거 잘 키웠는데 잘 만들었는데 뭐 애기중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지금까지 쓰는 고각 발사라고 그래서 뭐 한 5,000km, 6,000km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기권에 이제 ICBM이 재진입할 때 7,000에서 8,000도 열을 견뎌야 되는데 정상 발사했을 때 재진입 추적을 아직까지 제대로 북한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원수님 말씀하신 아직 기술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건데 이번에 화성 17형 종대의 맨 앞에 쓴 게 321호 이제 발사 차량인데 이게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딴 데 안 보이는 뭔가가 달려 있습니다. 뭐죠? 훈장입니다. 북한 열병식 그 소개하는 아나운서가 방송할 때 뭐라고 하냐면 321호 영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웅? 발사차가 등장하고 있다. 적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들씌운 321호 영웅 발사대차가 나아갑니다. 마치 사람인 것처럼. 아, 예, 321호가 아니라 예. 321호 영웅.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 북한이 321호 차량에 공화국 영웅 칭호와 함께 금별 메달 및 국기 훈장 제1급을 수여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당 국가에서 예. 공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최상급의 이제 명예 이제 칭호인데 이 무기나 장비에 이렇게 명호 칭호 붙인 것은 정말 거의 전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그만큼 북한과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화성 17형의 전략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 발사를 성공시킨 이 이동식 발사 차량 텔도 큰 의미를 나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이동식 발사대가 그런 영웅 칭호까지 할 정도로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이 장비에다가 훈장 주는 건 그렇게 있어 보이는 행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 잘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래서 뭐 또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면 또 훈장도 주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건 사실이고요. 이 화성 17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괴물 ICBM이라고 불리고 추정 길이가 한 22m에서 24m까지 되니까 세계에서 가장 긴 ICBM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동식 발사대도 사실 마찬가지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그래서 바퀴가 무려 22개나 달린 세계에서 가장 큰 ICBM 이동식 발사대고요. 이 초대형 ICBM을 운반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립을 해서 또 발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 미사일의 무거운 중량을 평소에 이제 옮길 때 중량하고 그다음에 발사 시에 충격을 다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북한은 1970년대부터 소련이 개발한 대형 특수 차량 MAZ 543, 547 요거를 수입해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의 주요 기술을 획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10여 년 전인 2012년 4월에 이제 김일성 100회 생일 열병식에서 KN-08을 이제 중국제 8축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서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1년에 중국으로부터 6대 그 벌목용 대형 트럭 WS5 1200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밀수입을 해서 개조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뭐 벌목용 대형 트럭 하면 좀 웃기지만은 뭐 캐나다 이런 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싣고 가거든요. 예, 그 길이나 이거 뭐 힘은 엄청 짱일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무게를 그 나무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거다 보니까 그걸 다 이제 그 무게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거죠. 현재는 발전을 거듭해서 뭐 중국제를 능가하는 9축, 11축 이런 북한제 대형 발사 차량을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영웅 칭호하고 훈장을 받은 이 321호 발사대는 화성 17형의 그 화염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만큼 좀 기념비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무한궤도도 아니고 보니까 그냥 고무바퀴 같은 거, 타이어 같은 거였는데 그거 참 신기하네. 화염을 어떻게 견디는지. 근데 이동발사대가 단순히 그냥 미사일을 이동시키는 수단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제 보면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사일로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하로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미사일 집어넣는 미국은 이제 ICBM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튼튼하게 만들 수 있지만 취약점은 뭐겠습니까? 위치가 100% 노출이 되죠. 그러니까 적 공격에 취약하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이동식 ICBM을 북한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많이 집착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처음에 이제 북한이 들어온 거는 이제 벌목 차량을 속여서 밀수입한 건데 WS-51200 이게 8축이었는데 미사일 고도화되면서 유엔 제재 강화되면서 야 이제 중국 그 차량 수입 못하니까 북한이 그 대형 미사일 발사 차량 못 만들겠구나 예상을 했는데 웬걸요 9축, 11축까지 더 큰 걸 만드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숫자가 적지 않다 예상보다 화성 17형이나 그 다음에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작년 말에 30대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군에 이제 헌납이라고 그랬죠. 군에 헌납하는 이제 그런 행사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동식 발사 차량이 이제 실려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이동식 발사 차량을 잡는 게 우리 사실은 한국형 삼축 체계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이제 부분으로 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최근에 또 화성 15형도 불시에 발사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시험용이 아니고 이제는 양산하고 있다. 예. 많은 숫자를 만들어서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병식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도 많이 등장시키고 또 나름 불시에 시험 발사를 지시해서 발사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그 바퀴가 22개나 되는 그 긴 이 발사대 차량? 아 이거 어디다가 이거 감춰놨나요? 이거 어디다가 보관해? 주차장이 따로 있나요? 일단 미국의 그 북한 전문 매체인 네. 38로스에 따르면은 북한이 2020년을 전후해서 순환공항 활주로 남서쪽에 그 미사일 조립 및 이동식 발사대 보관 장소로 보이는 시설을 건설해서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크기가 길이가 37m고 폭이 7m인 대형 시설이다 보니까 ICBM 이동식 발사대를 충분히 좀 안에다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북한이 땅굴 잘 파잖아요, 굴. 그렇죠? 땅을 잘 활용하는 그 나라인데. 예전부터 예, 뭐 3땅굴, 4땅굴 예. 저희가 옛날에 뭐 안보 체험도 가고 그랬었죠. 네, 예. 땅을 잘 파기 때문에 그 갱도 지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2017년에 북한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서 지하 갱도에서 움직이는 장면이 공개가 됐고요. 예. 북한이 공개를 한 거죠. 지하 미사일 시설이 이제 있다는 것이 북한에 의해서 사실 최초로 밝혀졌고요. 이렇게 이제 북한이 지하 갱도를 만약에 많이 파놓은 경우에는 ICBM이 지하 갱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나와서 기습 발사가 되면 사전에 징후를 이제 파악하고 타격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근데 뭐 사이즈 면에서 보건데 뭘 어떻게 보든 하여튼 화성 17형이 엄청 위협적인데 근데 이번 열병식에 또 그 이상 더 센 놈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게 존재했는데 뭐냐면 이제 고체 연료 ICBM입니다. 그러니까요. 참고로 이제 화성 17형이나 15형, 14형은 액체 연료예요. 액체 연료는 연료 주입하는 데도 그렇고 뭐 이제 발사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미군이 사전에 좀 탐지할 수 있는 조금 가능성이 있었지만 고체 연료는 바로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습에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한테는 위협적인 존재인데 이번에 고체 연료로 추정되는 ICBM이 9축 바퀴가 18개 달린 그 차량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보면 이제 중국의 고체 연료 ICBM 둥펑 41이라고 있는데 얼핏 보면 비슷하죠. 중간에 무슨 네. 뭐 이렇게 뭐 관 같은 거 2개 달린 것도 네, 그렇고요.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둥펑 41은 8축입니다. 바퀴가 16개짜리고요. 이거는 9축 아까 말씀드린 그 9개네요. 예. 그래서 2017년에 비해서 2개가 늘어났고 이 둥펑 41은 다탄두를 잡지하고 있어요. 무려 한 10개 정도의 다탄두. 네. 그것도 이제 서로 다른 목표물을 타격하는 MIRV를 장착을 하고 있고 길이는 21m, 무게는 80톤, 직경은 2.25m. 이 영상 보면 북한의 고체연료 추정 ICBM이 좀 크긴 합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을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는데 작년 말에 북한이 고체
ICBM이 1단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 그때 추력이 화성 17형 못지않은 그런 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어떤 면에서 그 이상이라고 북한은 주장했는데 추정이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런 그 비행 고도라든지 거리를 나타낼지 모르겠지만 엔진 시험한 그것만을 토대로 보면 화성 17형에 못지않은 뭐 한 13,000km 이상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고체연료 ICBM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둥펑 42랑 비슷하니까 둥펑이 그러니까 고체연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보면 이거 전문가들은 보면 이거 보고서 이렇게 생겼으면 고체연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뭐 포인트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게 지금요 미사일의 실제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원통형 발사관에 담겨 있는 상태거든요. 미사일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요건 케이스예요. 케이스죠. 보고 있는 케이스예요. 이 캐니스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통형 캐니스터 안에 넣어놓은 상태는 아마 그 고체 연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고체 연료는 뭐 말씀 아까 해주신 것처럼 액체 연료에 비해서 쓰기 좋긴 하지만은 굉장히 순간적으로 강한 충격하고 화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어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제 다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콜드런치를 하는데 그러려면 또 이런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하죠. 그냥 뭐 미사일을 갖다 놓고 콜드런치를 퉁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이제 그 콜드런치를 해주는 그런 장비 같은 게 다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 껍데기와 이런 기타 등등 장착이 돼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사실 북한의 이제 대표적인 고체연료 미사일 북극성, 그것도 뭐 콜드런치 방식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고체연료 원통형 캐니스터 콜드런치 방식 기술을 다 이미 활용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북극성 2형이 이제 2017년 2월에 공개된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재원은 이제 길이가 9m고 중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기술을 그대로 발전시켜서 6년이 지난 지금 북한이 고체연료 ICBM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정황이 충분히 보이는 거죠. 아니 그럼 그 북한의 고체연료 기술 지금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년 12월에 있었던 그 평안북도 철수안군 동창리, 소위 북한은 이제 서해위성 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장거리 로켓 발사장에서 있었던 엔진 시험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북한은 그 위력을 140톤 포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40톤의 중량을 밀어올릴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데요. 전에 이제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냐면 수중 지상 고체연료 ICBM 개발 단계를 언급을 했는데, 이 고체연료 시험은 이거에서 이제 필수적인 이제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창리에서 이제 새로운 엔진 시험장을 건설하는 이런 것도 이제 포착이 돼서 이제 북한이 이런 고체연료 ICBM이든 또는 이제 신형 또 사거리가 늘어난 SLBM이든 이런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이걸 또 이제 인공위성 굴리는 우주 발사체로까지 또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고체연료 ICBM을 쏠려면 1, 2, 3단까지 이제 로켓을 만들어서 조립을 해야 되고, 또 일부는 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본격적인 시험 발사는 6, 7월 전에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좀 있습니다. 예. 근데 북한이 설마 저 하겠어? 그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데,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하고 하다 보면 결국 완성이 되는 모습도 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체연료 신형 ICBM 개발, 이거 진짜 상상만 해도 불안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게요.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 열병식 관련 영상을 이제 정밀 분석을 한 결과 모조품이거나 모형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 본 게임이 어그로 끌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왜 이제 근거가 뭐냐면은 특히 이제 고체 엔진 추정 이제 신형 ICBM이 대형 발사관 그 캐니스터에 경납된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그 안에 그냥 비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미사일이 없이. 그렇죠. 일단 껍데기니까. 볏짚만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건 뭐 알 수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게 안에 그게 미사일이 차 있으면은 최소한 이 차량하고 합쳐서 무게가 한 50톤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 정도 중량이면 이 차량 텔이라고 하는 이 텔의 타이어가 이렇게 좀 눌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과적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딱 알겠는데 이거 저거 비었다. 타이어가 커도 이렇게 조금 눌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저도 열심히 봤습니다만은 그냥 동그랗게 완전히 원형을 이루고 있고 조금도 눌려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수십 톤의 미사일을 실은 그 상황이 아니지 않겠느냐.
적어도 이 열병식에 나온 거는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사실은 한미 정보 당국의 이제 관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솔직히 뭐 모형이다 아니면 무슨 아직 멀었다 솔직히 이런 얘기가 더 반가운데 맞겠죠? 괜히 걱정한 거 맞겠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네, 근데 안타깝게도 예. 우리 이제 과거 열병식의 이걸 우리가 그 필름을 좀 되돌려 볼 필요가 있는데 네. 한미 정보 당국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그다음에 그 군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이 짠하고 나타난 적이 몇 번 있어요. 열병식에서 최초의 ICBM으로 불리는 K-18 예. 우리 바퀴 중국제 8축 차량이 등장했을 때 껍데기일 거예요. 뻥카.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건 이래서 이건 뻥카다. 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개벌 ICBM 화성 17형이 처음 나왔을 때도 저거야말로 진짜 껍데기 아니야? 이렇게 예상했던 사람이 꽤 있었는데 맞잖아요. 실제 하신 거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는 보기보다 쿨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또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다. 평가절하해서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고체 연료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긴 한가 봐요. 네, 미사일 계통에서는 액체 연료보다 고체 연료가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북한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데만 빨리 해도 30-40분 이상 걸리는데 고체 연료는 뭐 3분의 1 정도 시간, 10분, 15분이면 바로 이제 발사할 수가 있는 정도 차이가 나고요. 또 액체 연료는 독성도 강하고 또 액체다 보니까 증발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연료 탱크에 계속 넣어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빼놔야 됩니다. 발사할 때 다시 주입을 해야 되는데 고체 연료는 증발할 리가 없으니까 그냥 항상 탑재를 해놔도 되죠. 넣은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냥 바로 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분초를 나누는 그런 전쟁 상황에서 이제 미사일을 몇 분 빨리 쏘느냐가 정말 모든 것을 좌우할 수도 있는데 선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제 공격.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뭐 일부에서는 건전지 끼듯이 이렇게 연료를 낀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신속하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고체 연료의 단점은 뭐냐 하면 이게 액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밸브를 통해서 양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예. 보통 로켓은 이제 산화제인 액체 산소하고 연료인 액체 수소나 케로신을 혼합을 해서 불을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둘 다 이제 밸브로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고체 연료는 그게 안 되죠. 고체 연료 붙여보신 경험 있으면 알겠지만은 그냥 불 붙이면 계속 타잖아요. 확 이러고 추력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만드는 기술이 잘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료와 산화제를 처음부터 이제 이거는 합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고용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고 나면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또 북한이 아마도 해내고 이제 그 미사일 발사 타이밍이나 이런 데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그런 부분이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북한의 최근 행태를 저희가 이거 쉽게 볼 수 없는 게 열병식하고 또 바로 뭐 미사일 도발 또 그냥 강행했잖아요. 그렇죠.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그 뒤에 이제 초대형 방사포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두 발을 쐈는데 근데 이제 이게 600mm니까 직경이 60cm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작은 거죠, 사실은.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했느냐, 성공했느냐 이거는 논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주장했냐면 최대 사거리가 2,000km인 장거리 순항 미사일. 북한에서는 이거를 화살2형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쐈다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계속 B-1 폭격기, B-50 폭격기 뭐 계속 오지 않습니까? 핵잠수함도 오고 미군의 이런 확장 억제를 영향을 계속 가셔야 하니까 이제 북한도 그거 뭐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할 수 있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 도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예. 뭐 쐈다 그래가지고 그 화성 17형 그게 아주 유명했으니까요. 네. 화제였으니까 그거 쏜 건 줄 알았는데 17이 아니라 15 쐈다면서요. 네. 화성 15형은 2017년 11월 말에 새벽 3시에 쐈어요. 제가 그때 밤잠 못 자고 고생했기 때문에 제가 날짜 시간을 명확히 비상 연락망 돌아. 명확히 기억합니다. 새벽 3시. 새벽 3시에 쏴가지고 왜 이제 15형을 쐈을까? 그게 이제 몇 가지 추정이 있는데 김정은이 토요일이었는데 아침 8시에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불시에 지시했다는 거예요. 불시. 그래가지고 그 해당 부대에 비상이 걸려서 쐈는데 뭐 언제 쐈느냐? 오후 5시 22분에 쐈어요. 9시간 22분 걸렸죠. 진짜 한나절 걸렸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게 무슨 기선 능력이 되겠어요? 9시간 20분 걸려서? 예. 그래서 뭐 액체 연료 넣다 그랬다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김여정이 그 다음날 발표를 했죠. 왜 늦었는지를 변명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 뭐 예를 들어 오전에 그 순환 비행장에서 쐈기 때문에 안전 문제, 항공기 이착륙 안전 문제 정리하느라고 오전 보냈고 오후에는 하여튼 남쪽에 정찰기 7대가 다 내려앉은 다음에 사각 시간대를 노려 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강조하려고 그런 거는 즉각적인 발사 능력. 그러니까 이미 실전된 배치된 ICBM의 즉각적인 발사 능력을 과시하려다 보니까 화성 17형은 아직 그 장르는 아닌 거고 그래서 화성 12형을 쏘라고 지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나름 그 안전빵으로 17이 아니라 15를 뭐 쏜 느낌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이 전력화가 좀 뭐 지연되고 있다 뭐 이런 사인으로 제 나름대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뭐 화성 17형으로는 시험할 상황이 안 되니까 네. 15형으로 시험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면이 있긴 하죠. 근데 사실 화성 15형도 발전을 계속 이뤄왔긴 합니다. 올해 이제 화성 15형 발사가 최대 고도가 5,768.5km, 비행 거리가 989km, 그리고 비행 시간이 4,015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2017년에 첫 발사 때는 최대 고도가 4,475km니까 1,300km나 낮았고요. 비행 거리가 950km니까 지금 발사된 거는 당시보다는 향상된 개량형으로 보여지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무기 체계는 개발 또는 전력화 후에도 당연히 뭐 지속적으로 개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번 화성 15형 발사 때는 김정은이 참관을 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발사가 미사일 자체의 어떤 성과 이런 것은 특별히 없고 뭐 정치적으로 이제 보여지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뭐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건 맞는데 뭐 애써 그걸 뭐 이렇게 무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심해도 되는 뭐 그런 내용 좀 없습니까? 이게 좀 불안불안한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북한의 ICBM 기술을 사실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건 있어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런데 일단은 이번 15형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ICBM 개발의 마지막 단계 우리 계속 얘기해왔던 그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 예. 그거를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미사일이 대기권에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빛을 내는 성공이 관측이 됐는데 이 엄청난 열을 버티고 들어왔기 때문에 탄두 재진입 기술이 없다고 마냥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요거는 참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요 각도랑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각도가 너무 낮으면은 그 대기권에서 튕겨 나갑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완전히 우주 미하가 돼 버려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안 되는 거죠. 목적지에 탄두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우주 공간으로. 근데 각도가 너무 높으면은 타버리기 쉽죠. 이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버틸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두 개의 상황을 피해서 적절한 각도와 적절한 속도를 잡는 요게 기술이거든요. 미국 미사일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은 이 고각 발사를 하면 아무래도 들어올 때 역시 각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도 재진입 기술을 이제 습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정보 당국도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좀 크고 튼튼한 열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하여튼 뭐 그냥 상상 속에 나래를 펴서 근데 북한이 진짜 미국 본토로 쐈어요. 쏘는 건 본인들 마음이겠습니다만 그게 진짜 미국 본토의 땅까지 닿아서 폭발이 될까요? 그럼 미국도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뭐 미국은 북한은 물론이고 네. 러시아, 중국의 위협도 있기 때문에 이 잠재적 ICBM 위협으로부터 좀 본토를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상 기반 미사일 GMD라고 하는데 네. 이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죠. ICBM 미사일을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로 이제 막아내는 시스템인데요. 표적이 발사가 되면 지상과 해상의 엑스밴드 레이더들이 이제 이걸 포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표적을 획득하고 추적 데이터를 C2BMC 전장 관리 시스템에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요격 미사일이 발사가 되게 되죠. 요격 미사일은 초속 6.4km로 비행하는 ICBM 표적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정밀하고 빠른 그런 요격 미사일이죠. 요거는 지금 미국은 이제 알래스카의 그 포트 그릴리 기지하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등에 위치한 그 우주 비행단에 44기의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약간 여담을 얘기하자면은 북한이 그 고각으로밖에 쏠 수 없는 이유는 정상 발사를 하면 태평양 쪽으로 쏴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이 자기네에게 미사일을 쏜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은 정상 각도로 미사일을 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러시아로 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태평양밖에 없는데 네. 그쪽으로 하면은 일본, 미국이 겨냥이 되는 그림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전쟁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정상 각도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메시지도 전하려는 것 같아요. 화성 17형이 다탄두 탑재가 가능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뭐 적게는 한 탄두 2개에서 3개, 많게는 한 3개에서 5개까지 보는데 그러면 3개를 기준으로 해서 12기면은 탄두가 몇 개죠? 36개. 36개죠. 그러면 이게 이제 탄두 하나씩을 요격한다고 본다면 아까 GBI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이 44개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거의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요격할 때도 적 미사일 한 발당 한 2개 정도씩 쏜다고요. 그래야 이제 안전하게 요격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인 게 미국에 이제 GBI만 있는 게 아니고 SM3가 또 ICBM 요격이 가능합니다. 예. SM2 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는 최대 요격고도가 1500km에 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알라스카든 어디 미국 서해안이든 해안가에 있으면서 이집산에서 SM3 쏘면 뭐 요격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보면 순환 비행장에 한쪽 활주로 끝에 가서 이제 발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원세 말씀하신 그 공장에서 점점 떨어진 멀리 이동해서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힘들어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이제 가까이까지밖에 못 갔다면 얼마 못 갔다면 이제는 좀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한계가 많죠. 왜? 정말 요사시 되면 한미 양국군이 어디부터 때리겠습니까? 그 순항 비행장에 엄청 커요. 뭐 때리기도 쉬워 그건. 그러니까 그 미사일 몇 발 쓰면 그건 그냥 박살이에요. 지금은 정말 시험 발사 과정에서 이제 위력을 발휘하는 거지 실제 전시 상황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실효성 있는 위력을 갖기는 사실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전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열병식을 개최했다면 오늘날에는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홍보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요. 압도적 스케일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칼 같은 대열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묘기까지 등장한 열병식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선 사로잡는 독특한 세계 각국의 열병식 본방야사에서 다뤄봤습니다. 보시죠. 본게임 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딱 하루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리비아,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인도까지 6개국의 개성 넘치는 열병식을 싹 둘러볼 수 있는 세계 이색 열병식 투어를 준비했는데요. 모두 떠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열병식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나라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일종의 퍼레이드인데요. 무기도 무기지만 오와 열을 맞춰서 행진하는 모습은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죠. 보세요. 이 완벽한 칼각과 타이밍, 감탄이 절로 나오죠. 이게 평소 우리가 흔히 보던 열병식 모습인데 오늘 떠나볼 나라들의 열병식은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가 하면 화려한 비주얼로 시선을 끌기도 하고 독특한 기행으로 웃음과 경악을 동시에 안겨주기도 하죠. 대체 어디냐고요? 가장 먼저 떠나볼 것은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인들은 열병식을 비롯한 제식 행사 때 거위 걸음으로 행진하는데요. 여기서 거위 걸음이란 군대 행진이나 행사에서 하는 걸음걸이로 상체는 꼿꼿이 세운 채 무릎을 굽히지 않고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며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군화 발소리를 내며 걷는 모습만으로도 엄청난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채택해 사용하고 있죠. 보통은 45도, 많게는 90도 각도로 걷지만 간혹 다리 찢기 수준으로 올리기도 하죠. 그렇다면 아프가니스탄은 어떨까요? 땅을 내려 찍듯 걷는 건 동일하지만 박자감이 조금 다릅니다. 구스걸음이 짝짝짝짝이라면 아프가니스탄 제식 걸음은 짝짝짝짝짝 2배쯤 빠르거나 그런데 이보다 더 빠르게 행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리비아인데요. 발동작은 안 맞아도 포스는 제법 잘 보면 하나 또 후, 하나 또 후, 하나 또 후 이렇게 후후후 소리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리비아도 이 나라에 비하면 평범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맨손으로 적들을 때려 부술 것만 같은
포스 넘치는 군인들 뒤로 전력 질주하며 뛰어오는 군인들 보이시나요? 이탈리아군의 베르살리에리 부대로 일반 전투와는 물론 군함께도 이렇게 항상 구보로 뛰면서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머리에 커다란 이 깃털을 달고 연주하면서 말이죠. 모자에 달린 장식은 검은 뇌조의 깃털로 400개를 붙여 만든다고 하는데요. 국가의 재력과 전통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은폐 효과도 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바람이 불어 얼굴을 가려 앞이 안 보인다는 거? 이탈리아가 장신구로 포인트를 주고 열병식을 진행했다면 이라는 화려한 패션으로 열병식을 장악했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사한 컬러로 깔맞춤은 기본이요. 여기에 활용 점정으로 길리 슈트까지. 하지만 이탈리아의 독특한 장신구도 이란의 길리 슈트도 프랑스에 비하면 애교 수준입니다. 흰모자와 턱수염, 가죽 앞치마, 그리고 도끼. 코스튬을 연상시키는 이 착장은 프랑스 웨인 부대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는데요. 19세기 웨인 부대 전투 공병은 도끼로 울창한 나무들을 찍어 넘기며 진격로를 개척했고 도끼, 파편과 나무 조각에 다치지 않도록 가죽 앞치마를 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웨인 부대는 이렇게 앞치마와 도끼를 들고 열병식에 참가한다고 하네요. 실제 도끼를 들고 있는 군인을 마주치면 엄청 무섭긴 하겠죠. 이제 마지막 한 나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투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의 열병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볼거리가 넘칠 뿐만 아니라 기상천외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단번에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한마디로 화려함 그 자체, 위험 돋는 인도군의 낙타부대부터 코끼리 부대까지 웬만한 기병대보다 멋있는 듯?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도 열병식의 꽃은 이 오토바이 부대라 단언할 수 있는데요. 서커스단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엄청난 고기의 실력. 이들은 인도군의 국경 경비부대인 BSF 소속의 데어 데빌스라는 오토바이 묘기단인데요.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험지의 국경지대를 경비하며 범죄자, 미리국과 밀수, 지역 무장 세력을 상대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숙련된 오토바이 운전 기술은 필수라고 하네요. 모양새가 좀 빠르서 그렇긴 하지만요. 이렇게 뛰어난 운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열병식 투어는 여기까지. 나라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군사기 증진과 자국을 대표하는 자부심은 똑같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스페셜 가이드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게임 투어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인도 오토바이 시범단은 정말 그 인도가 아니면 할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의 기행에 가까운 그런 모습인데 놀랍게도 이게 영국군의 전통을 이은 겁니다. 아, 그래요? 물론 영국군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영국의 통신부대가 오토바이를 활용을 하면서 이제 고도의 오토바이 운전 기술이 필요해졌고요. 그래서 1927년부터 오토바이 시범단을 운영을 했거든요. 이런 이제 오토바이 쇼가 사실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아마 인도풍으로 발전해 온 게 아닌가 짐작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 묘기 대행지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들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열병식 뒤에는 정말 군인들의 피땀 눈물이 혈어있다. 혹시 올해 국군의 날도 참여하시는 우리 장병분들 계신다면 미리 그 노고 감사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실 이번 열병식에 지금 미사일이 사실은 그 핵심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긴 했습니다만 미사일이 다가 아니었죠? 그렇죠. 미국을 노린 화성 17형이나 고체연료 ICBM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소위 전술핵 운용부대도 함께 공개가 됐거든요. 부대가요? 네, 부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운용부대, 핵 운용부대가 다루는 무기들은 이제 북한산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이제 KN-23, 그다음에 사연장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사연장 초대형 방사포 KN-25, 그다음에 240mm급으로 평가되는 방사포 이런 것들인데 또 사거리가 380에서 450km니까 대부분 남한 타격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외에 다른 곳을 겨냥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딱 그런 사거리죠. 네. 그 이름도 전술핵 운영부대
뭐 사실상 뭐 핵보유국이긴 한데 그 이름도 그냥 딱 그대로 박았거든요. 전술핵이라고 엄청 뭐 터프하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또 특이할 점이 하나는 새로운 형태의 부대, 미사일 부대 군기들이 이제 등장했다. 깃발이요. 네,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이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미사일 총국이랑 이제 뭐 바로 써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아실 수 있는. 조선 모습하고 뭐 미사일 총국. 그리고 미사일. 네, 미사일이죠. 왼쪽에 두 번째가 딱 봐도 화성 17형 거 아실 수 있죠. 탄두 부분에 이제 바둑무늬 이게 그려져 있으니까 화성 17형 부대라는 게 표시가 되고, 그럼 맨 왼쪽에 있는 게 뭐냐? 검은색의 탄도 미사일이 화염을 분출하면서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이번에 등장한 고체연료 추정 신형 ICBM 부대로 추정이 됩니다. 해당 발사체랑 전면부에 이 운용부대 깃발들이 또 꽂혀 있었는데 저 깃발 위에는 지금 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2022 10일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이건 아마 부대 창설 일자가 아닌가. 작년 11월? 예. 뭐 따끈따끈한 부대죠. 그다음에 4개의 군기 중에 지금 부대명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깃발 하나가 있어요. 저거는 지금 약간 흐릿하긴 합니다만은 탄도 부분이 검은색이고 몸통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월에 북한이 발사한 그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배쇄기 전원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순항미사일 운용부대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죠. 예. 뭐 작년 11월까지 포함해서 아무튼 미사일 부대가 뭐 계속 만들어지고 있네요. 뭐 엄청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번 열병식에서 드러난 이제 신설 부대하고 핵심 미사일 체계 이런 것들은 군 전력의 핵심이 재래식 무기에서 핵무력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뚜렷한 이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이 되고요. 한마디로 대미, 대남 핵 능력을 높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체도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부대가 만들어지고 이런 우리 한미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대북 제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참 안타까운 거는 이런 대북 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저렇게 엄청난 텔들, 미사일 발사 차량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북 제재 아무 소용 없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대북 제재를 좀 더 촘촘하게, 특히 저런 이제 뭐 미사일 쏘고 만들고 뭐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해킹, 우리 얘기하는 뭐 가상화폐라든지 뭐 이런 쪽 해킹 통해서 많이 조달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이버 봉쇄를 포함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옵션인데, 북한이 정말 전술핵을 포함해서 핵 도발했을 때 제대로 응징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아예 도발을 못하도록 하는데 이제 중점을 둬야 되는데, 한미 동맹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확장 억제, 뭐 미 전략 폭격기나 이런 게 와서 뭐 이제 무력시하고 이런 게 이제 확장 억제를 과시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을 강화하는 거 있고요. 우리 독자적인 거는 이제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그래서 뭐 킬체인, KMD, KMPR 뭐 이렇게 나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핵무기로 대응하는 거죠.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잠재력을 갖는 쪽으로 하고, 저는 뭐 무공하게 이런 표현 썼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희도 뭐 수차례 언급을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뭐 또 뭐 없습니까? 우리 좀 그 대비하는 거죠.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요. 일단은 우리만의 좀 독자적인 감시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위성 분야에서 4.25 사업으로 불리는 그 대형 위성 도입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1조 2천여 원의 예산으로 이제 SAR 위성, 레이더 위성 4기하고 전자광학 위성, 2호 위성이라고 하는 요거 한 기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5개의 위성이 올라가서 이제 북한을 감시한다, 이런 개념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북한을 볼 수 있는 이 시간 간격이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뭐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뭐 옮겨서 미사일을 쏘고 옮기고 뭐 이런 상황들에 사실 예측이 좀 어렵고 좀 대응이 어렵잖아요. 2시간이면 영화 한 편 끝나는 시간인데요. 엄청 뭐 텀이 이거 기네요. 심하게 말하면 전쟁이 뭐 끝날 수도 있는 그런 현대전에서는 정말 핵이 뭐 잘못 눌렀다가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군 당국은 이제 다수의 SAR 초소형 정찰위성을 띄워서 감시의 갭을 30분 정도로 줄이자,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회의를 또 개최를 하고 관련 대응하는 움직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 좀 1조 4,223억 원을 이렇게 투입하는 걸로 예정돼 있죠. 자, 이렇게 북한 열병식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이렇게 미리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열병식의 핵심은 핵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뭐 미국을 겨냥한 것이든 우리를 겨냥한 것이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를 함으로써 북한이 핵 만드는데 돈을 많이 쓰고 실제로는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 헛돈이죠, 그럼요, 사실상에. 국민들한테 써야 되는 돈을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유지하는 게 일단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을 위협하는 전략핵, 우리를 위협하는 전술핵을 포함해서 이런 게 정말 그 뻥카가 아니고 현실이 되고 있다.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이제 이번 열병식을 등을 통해서 드러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대비하는 거는 결국은 핵과 관련된 거. 우리가 핵무장을 못하니까 이제 어려우니까 잠재력 갖는 쪽으로 하고 또 이제 확장 억제. 이거는 미국의 핵우산이죠. 네.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비핵 수단. 그래서 우리 뭐 전에도 다뤘던 이 현무5 같은 김정은이 겁먹을 만한 이런 이제 타격 무기라든지 뭐 레이저 무기라든지 우리 나름의 비핵 이제 비대칭 무기, 첨단 무기 이런 것들 수단을 개발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저희는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 아주 그냥 핵무기, 미사일 쪽으로 엄청 그냥 달리고 있네요. 그거는 하여튼 뭐 자원과 이거를 집중을 하니까 네. 이제 그렇겠지만 일부는 또 가짜 뭐도 있겠지만 뻥카도 있겠지만 하여간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고 시험하고 이런 것들을